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비과세에 대한 설명 오늘 바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은 없다. 자, 그렇다면 비과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왜 하필이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요, 다른 금융 상품이 있잖아요.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이라든가 투자 상품인 증권 상품,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 등을 많이 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과 증권 상품하고 좀 경쟁력을 좀 갖추라는 뜻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비과세 경과 기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년 이상만 유지한다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다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가입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요, 보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혜택을 점점 줄여나갔죠.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보험 산업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유지해서 5년 이상 유지로 그 좀 약간 비과세 그 기준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가 좀 강화된 것이죠. 하지만 이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넣던 간에 5년을 넣던 간에 종합과세를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5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에서 7년으로 유지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급기야는 10년 이상 유지할 때만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해약할 때 그냥 10년 이상만 되면 되는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유지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요, 보험계약 체결 이후 해약 만기 실효 기간 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 기간이 유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된다면 보험차익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효된 기간은 그 유지 기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2010년도 1월 1일 날 가입하고서 2020년도 1월 2일 날 해약했다면 당연히 10년 넘었잖아요. 10년 1일이죠.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10년 이상 유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이 가입하고 나서 9년 만에 실효를 당했습니다. 2019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실효를 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1년 기다렸다가 2020년도 1월 2일 날 해약했다면 전체 기간은 10년이 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지 기간은요, 겨우 9년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10년 이상 유지해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비과세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납 같은 경우에는 매월 150만 원 이내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월납을 포함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월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시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물론 월납 15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월납, 이것까지 포함해서 1인당 1억 원 한도로 또 비과세를 해주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1억 원 한도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월납 기준에 충족한다면 150만 원 이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험 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것을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 판매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험인이나 오랫동안 근무했던 아니면 전문가조차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진정한 전문가 아니면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비과세 논란이 막 일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험 차익이 뭐 있다 없다, 보장성이다, 저축성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죠.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도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만약에 벗어날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종신보험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요새 20년 납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야지 겨우 이자가 좀 붙습니다. 그러나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방법서를 좀 달리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5년 납, 7년 납 이후에 10년만 되더라도 120% 내외, 어떨 때는 뭐 130%까지 환급률이 있는데 이때 보험 차익이 금방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측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납 종신보험 5년 납, 7년 납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가입하면서 이럽니다. 판매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하죠.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뭐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종신보험은 저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장성이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요, 보험차익 비과세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뒀죠. 그래서 보험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이 숨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세법에는 보장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보장성 보험은 그러면은 그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차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가 보장성이고 뭐가 저축성인지 헷갈려 하는 겁니다. 저축을 지원하면은 저축성이고 보장이 강하면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의 정의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 장애, 각종 보장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어요. 이에 반해서 보장이 약하고 저축 효과가 있다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가 무너졌죠.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보장보험이라고 말하고 저축보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구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슨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차익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거고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보험 차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즉, 보험 차익이 발생한다면 저축성 보험이에요. 무조건 보장을 하든 저축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건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이죠. 거의 뭐 이런 상품들은 순수 소멸성 상품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또 보험 차익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을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만 별도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만의 콘스탄트 김 저만의 비법 솔루션이 담겨 있는 절세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전략을 듣게 되신다면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그 이상의 절세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차익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는 보험 차익인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나중에 받는 돈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넣었는데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는데 해약하는데 만기에 받는데 1억 1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잖아요. 1천만 원이 더 많죠. 그게 바로 보험 차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보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보장성 보험과 대비된 저축보험에서의 보험 차익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 보장성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모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모두 어떻습니까? 보험 차익으로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사망이나 장애나 보장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죠.
따라서 보험 차익이 발생하는 모든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차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20%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것은요, 과세 대상 상품이 됩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면 괜찮지만 그 요건을 벗어났다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세법 논리죠. 그렇다면 과거에 보장성 보험을 비과세 해줬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유배당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도 많아졌고요. 무슨 뭐 금리차 확정 배당금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비과세 요건은요. 무슨 한도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3년, 5년, 7년, 10년만 경과되면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니까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보험 차익이 있으면 무조건 다 비과세가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냐면 월납 한도 등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우리 보장성 보험에서 보험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과세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과세 안 당할 수도 있지만 과세 한도를 넘어섰다면 무조건 과세돼야 된다는 논리죠. 자,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험 차익 비과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빚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및 보험 판매인의 말만 믿고 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법을 반드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째는요, 계약자 한 명이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저축성이죠. 그러니까 보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1억 원 이상, 1억 원 이내로 가입한다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2억 원이 발생되더라도 이자가. 그런데 2017년도 4월 1일 이후 가입건에 대해서 1억 원이죠. 예전에는 2억 원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때 이것을 일시납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납이 아니고요. 일시납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월납은 물론이고요. 2개월, 2년 납, 3년 납, 비월납, 3개월, 6개월 연납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입했을 때 1억 원 이내냐 아니냐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시납을 1억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납 416만 원을 2년 납을 했다는 거예요. 합쳐보니까 그 다 내봤자 1억 원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고요. 연납으로 1,000만 원을 냈다. 10년 납이다. 그러면 1억 원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억 원 이내라면 무조건 비과세다. 그러니까 일시납 1억 원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적립을 하는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이 생기는 보험일 때 바로 비과세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축보험을 들었다 이거죠. 아니면 연금보험을 들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5년 이상 납입 기간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돼요. 매달 100만 원 내야지 뭐 150만 원 냈다 200만 원 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에서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납을 하더라도 1년, 2년, 3년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죠. 6개월 이내 선납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50만 원 이내 작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본보험료 플러스 추가보험료, 보통 추가보험료 2배 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낸다. 추가보험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보험료 150만 원 냈다가 추가보험료 300만 원 더 낸다. 그것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차익이 발생하는 모든 저축의 성질을 가진 모든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 차익만 발생하면 무조건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도 차익이 발생되거든요. 단기납 차익 발생되죠. 20년 납도 20년, 25년 되면 차익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면 저축성 보험이고 보험 차익이 발생됐고 당연히 그러면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균등보험료 매달 100만 원 내지 않고 뭐 100만 원 내다가 나중에 다음 해부터는 50만 원 낸다. 이런 식으로 2스텝, 3스텝의 체감 납입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변형됐는데요. 이것은요, 월납 150만 원 이하 조건 중에 균등보험료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것은 비과세, 월납 150만 원에서는 제외해요. 비과세 안 되고, 대신 어떻습니까? 비월납 등 1억 원 한도에 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1억 원 이하가 된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은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납보험료를 6개월 초과로 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추가 납입 보험료 포함해서 매월 15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월납 기준의 비과세 기준은 초과했으니까 절대로 비과세 못 해줍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월납 150만 원 이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월납 기준 비과세는 안 됩니다만 비월납 등 1억 원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세할지 비과세할지 판단해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150만 원씩 10년 납을 낸다. 그러면 1억 8천이잖아요, 원금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원래는 월납 조건에 맞춘다면 비과세예요. 하지만 월납 조건에 안 맞았어요. 균등보험료가 아닙니다. 선납을 많이 했어요. 추가 보험료를 더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월납도 비월납인 비월납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월납 등에서 말하는 1억 원의 비과세 혜택도 못 받아요. 둘 다 못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차익 비과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종신보험,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일반 연금이 아니죠.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요건을 맞춘다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납입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조든 관계없이 다 비과세 해준다는 것인데요.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되고 연금의 형태로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보험금이나 수익금을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개시되고 나서 최저보증 기간 있잖아요. 100세까지 이런 거 있는데 기대 여명까지만 설정해야 됩니다. 그걸 초과해버리면 비과세 안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 종료 후에 연금 재원이 소멸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르다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이고요.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3배 이내로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신형 연금보험에 내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돼서 가입하면 돼요.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가입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1억 원을 넣어도 비과세가 됩니다. 한도 미적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을 가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의 저조한 수익률하고 미래 가치의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현재 가치, 물가 상승률을 할인한다면 껌값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연금액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대 여명까지만 지급 보증해 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라고 할까? 기대 여명 이후에 바로 1년 만에 죽었다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죠. 보통의 연금이라고 한다면은 100세까지 보통 최저 보증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여기 똑같이 또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종신형 연금보험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개인이 매월 10억 원을 넣어도 비과세가 되거든요. 10년 동안 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매월 10억 원이면 120억 원을 넣어도 비과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120억 원 중에 무슨 5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대단히 뛰어난 거죠. 하지만 120억 원을 넣고도 이자는 겨우 몇천만 원. 이러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복리 효과가 있지만요. 다 안 좋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고 연금액이 미미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적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과세 혜택을 주더라도 가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입 후 중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입하고 나서 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계약자 변경하죠. 물론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비과세 통산 기간을 얼마로 한정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산하느냐 아니면 계약자 변경 이후부터 기산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데요. 2013년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10년이 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의 요건에 맞아야만 또 비과세가 되겠죠. 물론 이전에 가입한 것은요. 변경 전후 계약자 유지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거죠. 뭐냐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 5년을 넣고 계약자 변경을 하면 아들이 5년만 지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2013년도 이후에 가입한 거는 아버지가 20년을 넣어서 비과세 조건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변경을 했다. 그러면 아들은 다시 처음부터 20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무조건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종신형 연금보험이 그 예를 들어서 비과세 기준이 안 맞아요. 계약자, 피부범자, 수익자 다르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150만 원 이내의 비과세 기준까지도 예를 들어서 탈락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종신형연금보험 조건에 맞으면 된다. 근데 얘는 탈락됐어요. 그 다음에 월납 기준 150만 원에 해당되면 된다. 그것도 탈락됐대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1억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다 탈락하더라도 마지막 또 기회가 있습니다. 종신형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월납 기준도 또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비월납 등 1억 원 한도에 포함되는지 봐서 1억 원 이내라면은 당연히 비과세고요. 초과된다면 이것마저도 과세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환급률이 100%가 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험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라고 해서 팔았거든요.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10년 유지 후 해약하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그렇겠죠. 뭐 대부분 그렇다는 말도 들립니다만 10년 유지 후 해약하면 비과세라고 하면서 판매했을 텐데 그리고 그대로 가입을 했을 텐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세법 측면에서 보면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한도에 이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비과세 한도 1억 원 이내에 포함되는지 봐야 되고요. 2번 비과세 한도 월 150만 원 이내인지 그걸 봐야 돼요. 두 개 다 맞는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맞는다면 비과세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무조건 과세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시납 1억 원을 이미 넣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매월 150만 원의 저축성 보험도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납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절대 불가합니다. 세법 논리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세법 논리상 이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일시납 1억 원을 넣고 매월 100만 원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직 한도가 50만 원 남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 종신보험 단기납을 가입했는데 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을 초과했다면은 전체 다 과세를 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매월 150만 원의 저축성 보험만 가입했어요. 일시납 한도, 비월납 한도, 다른 한도 있잖아요. 1억 원 한도는 남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종신보험 단기납으로 약정액을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월 납입액의 납입 기간에 총 개월수를 곱한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납입하는데 7년 동안 납입한다. 두 개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오죠. 총 납입 금액. 그래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다 과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납의 경우 167만 원 이상 납부가 됐다. 그러면 이거 1억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과세고 7년 납의 경우 12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년 납의 경우 166만 원이다. 아니면 7년 납의 경우 119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결혼 상태라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은요. 고액을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과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액 월납보험료를 넣고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과세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신보험 단기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산가인데 왜냐하면 10년 후에 비과세 받고 수익이 120%는 아니까 어떻습니까? 종합과세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건강보험료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납은 총납입보험료가 6억이고 7년 납은 총납입보험료가 8억 4천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과세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세 과세하는데요. 일반 과세 대상자는 15.4%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니까 당연히 한계 세율 대상자가 되겠죠. 49.5%까지 거의 절반을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쓸데없이 집중관리를 받는다는 아주 나쁜 결과를 빚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납 1천만 원 7년 납하면 납입 총액이 8억 4천인데 10년 후 환급률이 135%예요. 그러면 이자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135% 주는 곳도 있어요. 물론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면 좋아했는데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최고 49.5%. 그러면 1억 4,553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는 떼야 돼요. 반밖에 안 남죠. 세후 수익 1억 4,847만 원에 대해서 또한 건보료까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투자하고도 7년 납의 경우 세후 원리금이 9억 6천이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 2023년도 3.6% 가정시 현재 가치는요. 현재 가치 확인해야죠. 6억 7,40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결국 10년 동안에 1억 6,598만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또 상속세 부담 50% 가정 시에는요. 세후 수익 1억 2천에 대해서 6천만 원 또 상속세 내야 돼요. 재산 손실이 발생했는데 또 상속세 내야 됩니다. 물론 원리금 9억 6천에 대해서 50%인 4억 8천을 내야 될 겁니다. 상속세는. 왜냐하면 새로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 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습니까? 1천만 원 내서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종합과세 당해, 건강보험료 당해, 그 다음에 뭡니까? 상속세 내야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됐습니다. 물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자산가에 무소속 배우자가 있어요. 단기납 정신보험을 통해서 그 자산 운영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럴 때는 최악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불이익을 이 부인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등 많잖아요. 고액의 건보료를 평생 내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정말로 보험이 웬수 아니겠습니까? 그저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저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뒤통수를 맞다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것은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보장보험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는 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고액의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면 낮은 예정이율로 근로하기 때문에 공시율로 근로하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는 절대로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 가입했다, 잘못 설명드렸다, 그러면 무조건 해지해야죠. 민원 해지. 그래서 원금을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이라고 팔았다면. 그 다음에 비과세라고 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비과세가 아니더라.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품질보증 위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비과세로 팔았는데 과세한다면 그러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도 돌려받고 세금 폭탄도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두 피할 수가 있죠.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모두 다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이런 상품들 가입할 때 과세 여부에 따라서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따라서 진정한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판매인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구매를 대행해주는 구매 대리인, 자기 편에 정말로 금융, 절세, 집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엄청난 재산 손실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뭐냐면 보험 차익 과세 여부에 대해서, 특히 종신보험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세법상에서는 무조건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요, 저축성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모든 보험이 다 보험 차익이 발생된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